반갑습니다. 그 시절도 합창한 데 와가지고 법문도 들으시고 음악까지 들으시겠다니까 제가 그 정성이 놀라워서 고마워서 이거 무거운 거 다 지고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음악을 제대로 들으려고 집에 있는 스피커에 다 지고 왔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음악평론가 조희창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한 3회 정도에 걸쳐가지고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입문 과정이랄까, 글쎄요, 맛보기랄까, 음악을 들으면서 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금방 지금 보신 화면,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 같아요? 왼쪽에, 여기. 베토벤. 많이 본 얼굴이죠. 저기. 모차르트, 여기요. 요즘 오랜만 슈베르트. 근데 이게 이 포스터들이요, 베를린 필하모닉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베를린 필하모닉의 그러니까 음악회에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이채로웠었어요. 지금은 이제 저런 식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그리고 이 포스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맞아. 작곡가들, 위대한 작곡가들도 우리처럼 이빨도 닦고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죠? 맞아. 닭다리도 먹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 사진이 이제 좀 근엄한 형태로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이건 이것대로 괜찮고 이건 이것대로 괜찮습니다. 그죠? 휴대폰 한번 관리해 주시고, 그죠? 항상 모든 강의 때 휴대폰 관리해 주시고. 내 휴대폰도 어디선가 켜져 있잖아. 왜 제가 서양 고전음악을 여기 경주 황룡원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서양 고전음악을 강의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잠시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서양 고전 음악이잖아요. 일단 이 서양이란 거, 고전이란 거, 음악이란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서양을 글쎄요, 지금은 굳이 서양, 동양을 나누는 게 우선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뭘 배울 때 안다는 것, 알미란 것은 그 아는 것의 대립적인 것까지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과 북, 동과 서, 과거와 현재, 남과 여,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대립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이 대립이 인간이 만든 개념이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남자가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남쪽이 없이 북쪽이 있을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어느 한쪽만 보게 되면은 한쪽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사실 참다운 알미 아니죠. 안다는 것은 모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같이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양을 제대로 아는 것, 우리가 우리나라를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닌 또는 우리나라의 반대측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요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와 연결되어 있고 과학기술은 인문학과 연결되어 있고 음악은 음악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경제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악사를 훑어보는 것이 단지 음악뿐만 아니라 그 시대사 또는 우리의 현재를 보는데 가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고전. 현대물도 못 읽고 못 들은 게 굉장히 많은데 무슨 고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오래된 그 고전 법문을 듣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는 것의 가치란 게 있는 겁니다.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싼 옛날 그림들을 걸어 놓으려고 하고 그게 투자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죠? 음악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살아남은 음악의 힘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음악들 뭐 좋아하시나 모르겠네요. 뭐 이장희 뭐 있다고 칩시다. 김추자. 그 듣던 음악들 중에서 지금 얼마나 살아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한 10%도 안 될 거예요. 지금 특히 아이들한테 너무 세력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금 불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음악 글쎄 1% 이해할 거예요.
불과 10년만 반추해봐도 그런데 이게 100년 정도 흐르면 얼마나 살아남아 있을까요? 그런데 몇백 년을 걸쳐서 살아남아서 아직도 어딘가서 연주되고 있고 음반이 나오고 있는 그 음악이란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약 300년을 살아남아서 아직까지도 연주되고 있다.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술의 전당에 들어간다. 이거는 그 세계는 호기심을 가져볼 만한 세계예요. 거기는 우리가 알지 못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또 한 가지, 이제 서양 고전 음악이죠. 그렇죠? 음악.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음악이 있습니다. 트로트도 있고, 재즈도 있고, 락도 있고, 그렇죠? 애들 좋아하는 무슨 이상한 우당탕 시끄러운 헤비메탈도 있고, 그리고 클래식도 있고, 세상에 여러 종류의 음악이 있고, 그 음악들은 나름대로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음악을 듣는 귀의 다양성을 좀 가지면 좋겠죠. 잘 안 듣던 것을 들어보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배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흐르는 세월을 가둬둘 방법이 없는데, 그 세월을 안 오게 할 방법은 없어요. 없는데, 천천히 흐르게 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인간이 가능하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안 해본 걸 하는 거랍니다. 안 해본 걸 하고, 안 해본 쪽을 들어보고, 안 먹어본 음식도 먹어보고, 뭐 이런 것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약간 좁아져요. 그래서 그냥 했던 것을 유지하려는 속성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호기심이나 이런 것이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호기심 계속 발동시키고, 그거 한번 해볼래? 그쪽으로 한번 가볼래? 뭐 이런 것들. 그게 시간을 더디게 흐리게 만든다는 거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나이 들면 자꾸 자기가 말하려고 그래요. 예. 제가 카페 같은 거 차려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자기 말을 더 많이 해요. 그죠? 예, 주위 보면 느끼잖아요. 그래서 들어주는 귀가 너무 없어져요. 대화는 듣고 나도 말하고 그 사람도 말하는 건데 자기만 70% 이상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 듣는 게 생각보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듣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긴 음악들을 듣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듣는 힘, 기쁨을 위해서라도 긴 음악, 클래식 같은 거 앉아서 들어보면은 마치 긴 법문이나 긴 경전을 앉아서 버티는 힘과 같은 그 듣는 힘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책이 있어요. 아예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이다.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몰라도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알면 확실히 잘 들립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놀러 가서 뭐 석가탑, 다보탑도 볼 수 있고 앙코르와트도 그냥 가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알면 확실히 잘 보여요. 그죠? 거기가 어떻게 지어졌고 그것이 기단이 어떻게 쌓여 있고 뭐 이런 해설을 좀 듣는다든가 자료 보면 감탄이 나고 저때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알면 알수록 그 작품이 멋있어지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시간을 접해보겠습니다. 세 번을 나눠서 바로크 음악하고 고전주의 음악하고 낭만주의 음악의 조금씩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크 음악, 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요. 이런 클래식 자체도 알든 모르든 그 CF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배경음악으로 삽입이 많이 됩니다. 여기 CF를 하나 보실게요. 이런 데 나오는 배경음악이 다 클래식, 그 중에서도 바로크 음악이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깔리는 게 다 클래식 음악이고 특히 그 중에서 바로크 음악들이에요. 이런 예를 들자면 뭐 끝도 없으니까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음악사든 예술사든 서양의 그 문명사를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눌 때 저런 식으로 많이 나눕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중세, 르네상스, 근대, 현대 뭐 이렇게 나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고 있는 클래식의 거의 대부분은 저기 1600년에서 1900년 사이 근대에 나온 것들입니다. 한 300년 되죠. 그죠? 그 당시. 그러니까 한 1600년부터 1900년대 초기 정도까지, 그때까지 음악들을 우리가 주로 클래식에서 한 7, 80%는 소비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 뭐 이런 게 1598년, 임진왜란 이런 게 1592년이죠. 뭐 이맘때부터의 음악들이에요. 그 조선 중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근대까지 이르는 그런 음악들입니다.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축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문화적인 키워드를 고르자면 저는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를 헬렌이라고 불렀어요. 즉 그리스에서 시작된 그리스 철학, 그리스의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일련의 사고방식을 헬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헤브라이즘은 저 이스라엘 시작된 히브리족의 종교, 신학, 도덕, 신앙 체계들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다른, 하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하나는 굉장히 뭐랄까 영적인 이 두 가지가 X, Y축처럼 맞물리면서 서양의 문명을 형성해 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빼고는 서양 역사나 문화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바로크 시대 때는 서양에서 종교 힘이, 기독교 힘이 굉장히 강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모든 음악이나 뭐 예술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서양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 키워드로, 축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의 정신 이야기할 때 유불선을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좀, 요 중간에 하늘색이 바다고요. 요 아래쪽이 아프리카. 그죠? 여기가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지금 그 하늘색하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한 300년, AD 300년 이후, 그리고 한 600년 정도 되면 이 모든 것이 기독교화 됩니다. 이때는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세상의 전부였어요. 아직까지 그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아시겠지만 이쪽에 내려오면은 여기 북아프리카 사막지대예요. 그다음 이쪽 오른쪽으로 하면 약간의 그 야만족처럼 자기들은 생각했던 아랍인들이 좀 살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북쪽은 너무나 황폐하고 추운 곳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즉 이때 이 사람 유럽에게는 이것이 전 세상이었어요. 이 전 세상이 기독교화, 종교화 하나로 단일적인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모든 문화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그 종교의 힘이 강해지니까, 서양 중세가 시작되고 너무 종교 일변도로 문화가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나중에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 반발하는 어떤 힘들, 그리고 거기에서 빚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부르고 있죠. 그레고리오 성가 이런 게 성립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악보가 이제 하나씩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쪽의 기도문의 앞부분 단어를 따가지고 우리가 계명창하는 도레미파솔라시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 단테, 보카치오 이런 문인들인데, 이런 문인들이 이제 종교 이야기 그만하자, 인간의 이야기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굉장히 변화를 맞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저렇게 콜럼부스에서 마젤란에 이르는 그 지리적인 발견이죠.
아까 그런 갇혀있는 유럽이 아니고 세상에 사람도 많고 나라도 많고 종족도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세상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속 활자가 생기죠. 사실 활자는 우리나라가 더 먼저 만든 건데 국제적인 공인이 늦어져서 어쨌든 대학교가 생기고 활자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전까지는 뭔가 책을 읽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몇몇 상부층에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쪽 일반인에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독점되던 것들이 이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자, 게다가 이거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이때까지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전 우주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지구도 그 일부분으로서 태양계를 따라 움직인다는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저 브루노 같은 사람이 화형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바꿀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그 우주를 보는 해석하는 것까지도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반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기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 95개 주의 반박문을 비텐부르크 성당에다 콱콱콱 박으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종교 개혁이 시작되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술도 많이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습작한 스케치 작품이에요. 왼쪽을 보시면 이게 여성의 해부도입니다. 그 당시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저렇게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뭔가를 보려고 했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른쪽은 노인의 스케치인데 노인이 뭔가 알 수 없는 분노나 그렇죠, 슬픈 표정이 그냥 감정이 콱 실려 있잖아요. 그죠, 표정에. 그 이전에는 그때 종교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종교화에는 표정이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 그 절의 불화들도 마찬가지로 별로 표정이 없으시잖아요. 종교에는 인간적인 사적인 감정을 별로 담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화가들이 얼굴에 인간의 감정을 콱콱 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미술도 그러니까 음악도 굉장히 인간의 감정을 많이 담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1595년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초연이 됩니다. 아까 말했죠. 그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 우리나라 그 정도 되는 거죠. 조선 중기 정도 되는 때 이 어마어마한 연애 소설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지 연애 희곡 연애 그냥 소설이 아니고 무대에서 공연을 위한 희곡 작품이었죠. 그죠? 남녀 상렬지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이런 것의 어떤 기본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 이제 공공연하게 무대에 올려서 떠드는 시대가 된 거죠. 중세 때만 해도 이런 거를 공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뭔가를 떠들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 이제 위인들하고 성인들 이야기 그만할래. 내 감정,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든 음악으로 틀든 연주를 하든 뭐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이제 소화하는 준비가 된 거죠. 1968년 영화인데 로미오 줄리엣의 아주 고전적인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젊었을 때 보셨을 텐데 웬만하면 되게 착하게 젊은 시절을 보내시는 이런 영화에 보면 자 조금만 볼게요. And to say truth, the Rona president to be a virtuous and well-managed youth. But I would not for the wealth of all this town here in my house do him this banishment. Therefore have patience, take no note of it. 영화를 본 분은 기억이 날 듯도 한데 캐플리카의 축제 장면이야. 거기 이제 로미오가 가면을 쓰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둘이서 눈빛을 교환하는 장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키스신으로 이어지고 What is youth, impetuous fire 뭐 이런 노래가 나오고 막 그럽니다.
추억의 영화인데 제가 옛날에 그 책받침 코팅해서 할 때 가장 먼저 코팅한 여인이 바로 저 여인이었는데 이미 세상을 다 떠나고 그죠? 시간 지나서 옛날 영화를 보면 그 시절이 같이 밀려오잖아요, 그죠? 로미오 줄리엣 이 전설적인 셰익스피어의 그 연극이 이 바로크 시대를 딱 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슴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런 것을 마치 표방하듯이 로미오 줄리엣이 그 한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이야 뭐 워낙 드라마에 우리가 쌓여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드라마도 아니고 막장 드라마가 매일 밤 펼쳐지니까 뭐 로미오 줄리엣 정도는 정말 고전 중의 고전이죠. 그런데 이 시대로 거슬러 올라고 생각하자면 이건 굉장한 혁명적인 드라마였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로미오를 만나고 와가지고 줄리엣이 혼자서 발코니에 앉아가지고 발코니에서 달을 보면서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로미오. 왜 당신 이름이 로미오인 거죠? 왜냐면 원수의 집안이니까, 그죠? 아버지를 거역하고 이름을 거부해 버려요. 당신 이름이 나를 적으로 만드는데 이름이 뭔데요? 몬테이구 가문이라는 게 손이나 발도 아니고 팔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우리가 장미라는 걸 어떤 이름 불러도 그 향기는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로미오 이름을 버리고 그리고 나와 함께해요. 이렇게 말해요. 조선 중기에 여염집 규수가 혼자 야밤에 나오고 달 보면서 도련님 아버지를 저버리고 가문을 저버리고 나와 함께 야반도주 하여요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굉장히 엄청난 그 혁명을 예고하는 그런 대목들인데 이것이 그냥 버젓이 무대 위에서 연기가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연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세상이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죠? 종교라는 것으로 인간의 감정을 어느 정도까지 덮어는 둘 수 있는데 그 감정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잘 흐르게 만드는 것이 종교인데 그 이전에 중세가 그것을 너무 많이 억압하고 덮어만 놨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크에 본격적으로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여기 보시면 비발디, 바하, 핸델 같은 사람 이름 많이 들었을 거지만 그것 말고도 바로크 시대에 굉장히 많은 작곡가들의 명곡이 있었습니다. 정말 보석 상자처럼 하나씩 뽑아먹기 정말 좋은 곡들이 많아요. 음악을 제대로 듣는 게 대학교 들어와서부터 치더라도 거의 한 30 수년은 음악을 열심히 들었는데 그래도 가끔씩 야 내가 이 나이까지 저런 음악도 못 듣고 뭐 했나 싶을 정도로 모르는 곡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끝이 없습니다. 좋은 곡들이. 처음에 빠져들기가 힘들지만 일단 발을 들이면은 굉장히 좋아요.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인 특징을 요약하자면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협주곡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곡이라는 게 유행을 했고 그리고 오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페라를 종교적으로 변형한 게 오라토리오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걸 조금 설명드릴게요. 남는 시간 동안. 협주곡. 콘체르토라고 하는데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플루트 협주곡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 협주곡이라는 것은 독주를 맡은 악기하고 나머지 합주를 맡은 거하고 왔다 갔다 섞이는 걸 말합니다. 독주 악기가 조금 연주하다가 다른 전체하고 같이 섞였다가 다시 독주 악기가 뭔가의 멜로디를 만들어내면 또 그걸 가지고 같이 엮었다가 그렇게 독주와 합주가 서로 협력해서 뭔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협주곡이라고 그러는데 이 콘체르토의 원래 그 어원, 라틴어 어원은 겨루다, 싸우다, 경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독주를 맡은 부분하고 합주를 맡은 부분이 서로 싸우듯이 경쟁하듯이 진행하는 것을 협주곡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음악을 만들었을까요? 같은 소리를 똑같이 부르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합창 같은 거 해보잖아요. 그죠? 동요 같은 것도 부르게 하는데 그냥 같이 깊은 산속 응달샘 같이 다 부르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좀 부르게 되면 조금 애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선생님이 여기서 딱 나눠서 여기는 1부, 여기는 2부 해가지고 돌림 노래풍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막 섞여가면 재밌죠. 꼭 이쪽 따라온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좀 더 중학생 정도 돼서 그러면 이제 2부로 나눠서 부르기도 하죠. 아래덤을 부르게 해가지고 화음을 맞추는 것도 연습을 합니다. 절대 못 맞추는 애들이 있죠, 그죠? 음악의 재미와 다양성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부도 나누고 편성도 증가시키고 그리고 음양도 커졌다 작았다고 하고 그래서 음악을 듣는데 박진감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개인과 전체, 독립과 협업 뭐 이런 것에 대한 철학을 같이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협조곡의 그 대표적인 작곡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비발디 같은 사람이죠. 비발디는 한 400곡 넘는 협조곡을 만들었어요, 혼자서. 원래 그 가톨릭계 신부님이었는데 천식이 있어가지고 미사 집전을 못하고, 즉 예식을 집전을 못하고 그 당시에 이제 피에타 고아원이라고 베네치아에 이제 유명한 큰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 고아원에서 음악 감독을 하면서 그 고아원에 있는 원생들을 가르쳐가지고 음악을 가르치고 공연을 하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작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비발디 작품 중에 그냥 무조건 들어봤을 법한 게 바로 이 사계 같은 경우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국민 클래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민 클래식 1호. 왜냐하면 서울 쪽에 가보면은 지하철 같은 데서 전철 들어올 때 막 이런 음악 나오고 그러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름은 모르지만 무슨 곡인지는 몰라지만 무조건 들어본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디라리라리라리라란 디라라란 디라란. 옛날에 쓰레기차에서 이런 거 나왔어요, 그죠? 엘리제를 위하여 뭐 이런 거 그런 거. 사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하고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요성이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곡입니다. 언제 들어도 좋아요. 이게 구조를 보면은 비발디가 이렇게 소네트 조그만 그 시를 써놨습니다. 번안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봄이 왔어요. 오늘처럼 봄이 왔어요. 새들이 즐거운 노래를 인사를 하고 시냇물이 흘러가다가 하늘이 잠시 어두워져서 천둥 번개가 쳤다가 다시 새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봄의 풍경을 이렇게 읊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솔로가 있고 같이 연주하는 대목이 있는데, 솔로가 예를 들면 새의 인사를 흉내낸 빔빰 삐라바라밤 뭐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전체 악기가 연주를 하고, 솔로가 나가고 전체 악기가 연주하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교차하는 그 묘미를 아주 잘 보여주죠. 봄이 오면 무조건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봄의 1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야닌의 얀슨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독주를 맡았고, 암스테르담 심포니에타가 합주를 맡았습니다. 그렇죠. 박수도 쳐가면서, 그죠? 뭐 연주자들이 와 있다고 생각하고. 봄의 1악장입니다. 알게 모르게 요즘 엄청나게 나옵니다. 예, 마치 거의 봄날은 간다 수준으로 많이 나오는 곡이에요. FM 같은 거 틀어놓으면은. 좋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 비발디 사계는. 자, 솔로도 참 화려하고, 그리고 그 앞에 그 제시된 소네트, 시를 읽으면, 비발디 정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한 부분 더 들어볼게요. 그 여름, 곧 여름이 오겠지만, 여름의 3악장. 여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여름에 소나기 막
퍼붓고 갑자기 어두워져가지고 천둥 번개 막 치는 그런 대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은 연주자의 곡으로 여름의 타박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예, 바로크 시대 때 만든 곡인데 지금 들어도 박진감이 넘쳐요. 그리고 집에서 좀 힘없을 때, 맥 빠질 때 이런 거 딱 틀면 갑자기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뭐 이런 생각 들고 굉장히 잘 만든 곡입니다. 여름도 좋고 겨울도 참 좋고 군데군데 좋아요. 따디라리라라리 단단 이런 부분은 따가지고 그 이현가? 그 친구가 노래도 만들고 옛날에 가요도 만들고 그랬어요. 비발디 사기였습니다. 바로크 시대 협주곡 이런 식이죠. 지금 바이올린이 주축이 됐는데 이게 피아노가 주축이 되면은 피아노 협주곡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첼로가 솔로를 맡으면 첼로 협주곡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독주자와 나머지 팀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눠가면서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 협주곡이라는 장르들이 바로크 시대 때 완전히 체계화됩니다.